세 번째가 네. 국내 코인 발행 허용. 네. 국내 코인? 네, 코인 발행이라는 게 ICO잖아요. 사실 네. ICO라는 게 코인 발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맞죠?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금 조달을 위한 방식으로 ICO를 합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코인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 뭐 2017년에 많이 겪었지만 2017년, 18년에 이로 인한 폐해가 많이 있었어요. 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인데 뭐 자금을 모집하거나 뭐 프로젝트에 대한 뭐 미래 비전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유행 따라서 그냥 코인을 발행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이제 규제가 좀 투자했다가 이제 날려먹고 막. 네. 뭐 다단계도 있고 뭐 굉장히 지저분했었죠. 네. 그때 어떤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로지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커뮤니티 또는 뭐 텔레그램이나 뭐 카톡방 이런 데서 막 암암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폐해들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아예 그냥 허용을 하겠다. 조건을 충족을 하면 허용을 하고 근데 아직은 그게 좀 멀어 보이기 때문에 IEO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고팍스와 같은 안정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부터 그 안에서만 발행을 할 수 있는? 네,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공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EO라고 하죠. Initial Exchange Offering이라고 해서 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사가 이제 고객분들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초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에선 그렇게 자금 모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팍스에서도 하겠네요. 해야죠. 만약에 이제 네. 되면 해야죠. 그러니까 ICO 자체가 사실은 물론 폐해가 많이 있긴 했지만 법적인 근거 없이 이게 금지된 상태이긴 했어요. 법적인 근거 없이 금지한 게 나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사실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누구나 뭐 무분별하게 뭐 ICO를 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공약의 취지는 거래소에서 한번 거르고 고객 피해, 그러니까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것도 사실 공약이니까 그렇죠. 이제 대문짝만하게 이제 문구 딱 한 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아직은 좀 구체화될 부분이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 IEO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거래소에서 코인을 받고 투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가 없어요. 아직은. 거래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프로젝트의 그 필요 조건은 무엇인지, 투자자는 누가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가능해진다고 하면 그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디지털산업진흥청에서 총대를 메고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어떠한 거래소에서 이게 가능하다로 정의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런 이 공약을 하려면 일단 부처가 좀 빨리 생겨서 그쵸. 그 부처에서 일을 좀 빨리 시작을 해야겠네요. 네네. 네.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선제적 마련,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기술 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 위에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비슷한 말 같은데 그냥? 네. 길긴 한데. 네네. 네. 그렇죠. 네. 이제 디지털 자산이 무엇이냐에 대한 뭐 정의도 디지털 산업진흥청에서 좀 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NFT만 하더라도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NFT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도 사실 이것도 되게 애매합니다. 그렇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되게 네. 어렵잖아요. 네. 이게 예술품이냐, 뭐 토큰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냐, 잘 모르는 거거든요. 과세해야 되는 거냐, 애매합니다. 이 정의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만 하더라도 NFT를 열심히 만드셔서 오픈시에서 이제 많이 파셔서 돈을 좀 버셨어요. 네. 근데 지금 NFT가 그러면 과세되어야 하나?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게 디지털 자산인가? 뭐 샀는데 이만큼 뛰었는데 또 네. 세금을 매겨야 되나? 예. 네네. 조금 애매하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사실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중 하나가 STO예요. STO가 뭐였죠? 네. 그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해서 네네. 실제 증권을 토큰화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이 있어요. 네. 지금 한 7만 원 하죠. 그렇죠. 예, 이거를 토큰으로 덮어 쓰는 겁니다. 이제 STO의 그 좋은 점이라고 하면 토큰은 분할이 가능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뭐 7만 원이 너무 비싸다. 그럼 쪼개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00원치 살 수도 있는 거고. 1,000원치 살 수도 코인처럼? 있고. 네.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9시부터 3시 반까지인가요? 3시 반까지 이제 열려 있는데. 네. 20분에 마감하고 30분에 팅 다시 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해서 코인일 경우에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좋아질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자산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증권의 경우 이제 관련된 그 규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STO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미 그런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뭐 구글 주식 아니면 무슨 뭐 테슬라 주식 네. 이 주식들을 이미 토크나이즈해서 쪼개 팔거나 뭐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상태이긴 합니다. 아, 지금요? 이미 그렇게 오.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거래를 지원해주는 거래소에서 가셔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저는 코인이 24시간을 하니까 네. 좀 약간 간혹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못 잔다기보다 중간에 좀 깨는? 네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변화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은 손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그 단타 위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고 단타 위주로 하는 것은 어차피 기계와 알고리즘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단타 위주의 거래는 기계와 알고리즘, AI 뭐 이런 것에 맡기고 네. 정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늘 내일 가격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얼마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파는 걸로 봐야지 투자 패러다임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 그게 될까요? 급해가지고 중간에 뭐 네. 그래 거기 투자 좀 괜찮다고 하면 쑥 빼고 쑥 빼고 이러잖아요. 아, 그게 사실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카더라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 주식이든 토큰이든 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권용진 이사님 나오셨을 때 이 얘기 한번 했었는데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고 내가 지금 이 코인을 또는 이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사라지면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매수를 해놓고 그 조건이 해소가 됐다. 아니면 뭐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매도를 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더 오를 그쵸.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방금 STO를 주식에 빗대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식은 굉장히 그 작은 분야이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리가 있는 그 곳에는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네. 분양권, 지적재산권, 음원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음원을 토크나이즈 한다. 예를 들면 저희 그 롤링 있죠? 브레이브걸스 역주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이 음원에 대한 권리를 샀던 사람은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렇죠. 네. 이 부분들을 아예 그냥 토크나이즈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음원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분야는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실제 공약이 지금 이 부분을 생각하고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5년 안에 될까요? 5년 안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충분할 수도 있겠다. 네. 네. 이런 STO가 실제 뭐 활발해질지 한번 관련 규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손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좀 법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마찬가지로 행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입법부에서도 좀 활발하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규제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죠, 그런 게? 네거티브 규제는 이제 포지티브 규제랑 이제 좀 반대되는 말인데, 네네네. 포지티브 규제는 너 A, B, C, D만 해 이고요. 네거티브 규제는
A, B, C 빼고 다 해도 괜찮아. 예요. 근데 이게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대륙법이라고 해서 열거주의가 기본인 것 같더라고요. 법 철학상 이제 뭐뭐는 해도 된다. 예, 이게 딱 명문화되어 있어요. 법에서. 기본이. 예, 뭐뭐 해도 되고 뭐뭐 하면 안 되고 뭐 빼고 다 괜찮고 이런 식으로 법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틀 밖을 벗어나면 조금 애매해집니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가 그래요. 예. 약간 피해갈 수 있는 게 많은 거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피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법이 적용되는 건지 늘 좀 애매하거든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 기준이 명확하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업권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이기는 하거든요. 이 관련된 업계를 규제할 업권법이 있어야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뭐 거래소들, 뭐 코인 프로젝트들 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가이드가 있는데 일부러 지금 법을 어기려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네. 그러거나 아니면 없어서 그런 건데 이거를 여기에 적용하는 게 맞나 아닌가 이게 늘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늘 뭐 유권 해석 신청을 한다던가 아니면 법무법인에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일반 사람이 지불하기에는 네, 네. 쉽지 않죠.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혁신이 어려워요. 관련된 코스트가 크다 보니 새로운 거를 시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하면 이게 불법인가? 약간 아예 말자. 약간 이래 버리다 보니까 혁신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그 20세기는 특히나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 IT 뭐 회사들 거대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페이스북 지금 이제 메타죠. 네. 메타, 구글, 뭐 테슬라 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생겨났는데 자세히 보면 대부분 다 미국 회사들이란 말이죠. 아,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물론 미국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영미법 기준의 법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거기는 뭐가 다르죠? 저희랑 좀 법이? 예전에 사례를 들어서 또는 예전에 유사 케이스를 들어서 대입을 하는 방식으로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위법이냐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도 뭐 열거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선 이게 뭐 A라는 행동이 과거에 뭐 한 10년 전에 사례를 봤을 때 불법이다라고 하면 위법이다라고 하면 이게 마찬가지로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법을 어떻게 보면 과거의 판례를 대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외에서 그 과거의 판례를 보고 금지된 게 아니다 또는 그 판례가 좀 호의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괜찮은 거거든요. 그 외에는 다 괜찮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혁신을 하기에 마음이 좀 더 편합니다. 새로운 걸 시도를 했을 때 법이 없으면 오케이, 이건 해도 돼. 열려있네요, 조금. 예, 열려 있고 실제 규제 기관과 협상을 하기도 해요. 만약에 뭐 이슈가 있다, 불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해당 감독 기관과 어떻게 보면 내고를 하죠. 네. 그래서 실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판결이 나기 전에 좀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네. 이거는 뭐 해도 된다. 이건 앞으로 안 하겠다.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가이던스가 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가 됐든 구글이 됐던 뭐 테슬라가 됐던 뭐 다양한 기업들이 영미법 체제 하에서 많은 혁신을 이루어냈었어요. 이제 이게 혁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좀 덜 하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혁신 기업이 미국 또는 영국에서 많이 좀 나왔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미국에 있었던 일을 좀 판례로 드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들 뭘 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외국에선 이랬다. 예, 우리나라 법정에서 그게 그 법리로 네. 잘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법 철학에 관련된 부분이라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 활용되지 못하고 또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이제 실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더라도 된다 안 된다가 이제 또 샌드박스를 받아주는 곳에서 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기는 해요. 다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네거티브 규제가 사실 우리나라의 법 철학과 아예 반대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체제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현재 그 여당이 그 172석을 그 보유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4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모두 다 국회와 긴밀하게 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소득세법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게 가장 시급해 보이긴 하니까.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네, 이게 1번 공약이거든요. 가상자산 관련해서. 대놓고 돈에 관련된 거니까 사실. 네.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그렇죠. 있으실 테고. 네. 때 안 때 이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1번 공약부터 시작을 해서 국회와 좀 이렇게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교리님은 앞으로 좀 네. 이게 어떻게 잘 실천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 그 말씀드렸던 4가지 포인트가 막 아직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물론 이제 지금 그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께서 많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국회와 논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에서 각 부처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산업진흥청이란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게 사실 뭐 하루아침에 뚝딱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뭐 빠르게 진행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공약 말고도 네네. 교리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네. 이런 공약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네. 공약은 네네. 필요하다 네. 하는 공약 뭐 있나요 혹시? 즉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상자산 관련해서 규제를 하려면 국제공조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트래블 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어차피 거래소들이나 직업업체들 같이 협업을 하면 논의하고 협업하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우리나라의 그 사법 권한 네네. 밖에 있는 해외 업체들 과 이제 논의를 하거나 뭐 가상자산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저희가 받아야 되거든요.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막혀 있나요 지금? 네, 지금 트래블 룰로 아니 뭐 막혀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이렇게 정보를 주고 받을 때 표준화된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보를 주고 받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산업이 발전하려면 좀 국제 공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범국가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한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손을 먼저 들고 그 논의 아젠다로 발의를 해서 국제 무대에서 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네. 쉽지만은 않은 그런 말이네요. 네, 어렵죠.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게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은행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블록체인 또는 스마트 컨트랙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분야가 사실 무역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무역 금융. 근데 수수료 돈이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제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무역을 할 때 이제 수출자, 이제 수입업자 이렇게 각기 은행을 끼고 무역 결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관련된 그 무역 결제를 할 때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블록체인이면은 조금 더 싸고 간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리 봤을 때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유용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출 수입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카운터파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든 수입이든 하는 국가와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그 결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편한 거잖아요. 네네. 네, 거치는 것도 많이 없고. 네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십을 가져가면 어떨까?
오늘 이렇게 우리 당선인의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 결의님이 이런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던 그 공약도 되게 좋아요. 네. 그것도 뭐 차츰차츰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산업 그냥 육성을 좀 너무 어떻게 보면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지금 뭔가 네. 국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네. 본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네. 이게 약간 당부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건 분명하거든요.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블록체인은 존재하고 블록체인이 존재하면 가상자산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각 분야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투자 자산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면 개발을 위한 뭐 원천처럼 사용될 수도 있고, 실제 현재는 우리나라가 약간의 좀 이렇게 기회를 한 번은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를 지금 미국과 싱가포르이 빠르게 채워서 아쉽네요. 지금은 리딩하고 있는데 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네.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그 관련 4차 산업 혁명에 있어서 좀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지금부터라도 이런 공약들이 하나하나 잘 실천이 된다면 네네. 저희는 다시 네. 미국, 싱가포르 넘어서야죠. 넘어서야죠. 네, 고팍스가 있는데요. 네. 네, 고팍스도 조금이나마 네. 단 1%라도 네.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알고팍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